미운 오리 새끼.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던 어느 봄날, 푸른 들판 너머 작은 농장에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곧 아기들이 태어날 거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엄마 오리는 따뜻하게 알들을 품고 정성스럽게 보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톡! 작은 알에서 노란 아기 오리들이 하나둘씩 껍질을 깨고 나왔어요. 삐약! 귀엽고 노란 오리들은 삐약거리며 엄마 품에 안겼어요. 엄마 오리는 마지막 한 알에서도 새끼가 나오기를 바라며 더욱더 정성스럽게 보살폈어요. 그러자 드디어 마지막 알에서도 새끼 오리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오리는 다른 형제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몸집은 크고 깃털은 회색빛에 가까웠죠. 쟤는 왜 저렇게 생겼어? 너무 크잖아. 색깔도 이상하고. 우리는 귀여운 노란색인데 저 칙칙한 회색은 안 예뻐. 형제들은 그 오리와 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오리를 미운 오리라고 부르며 놀려댔죠. 닭들도 다른 동물들도 미운 오리만 보면 쑥덕거렸어요. 어쩌면 칠면조일지도 몰라. 저건 오리가 아니야. 엄마 오리는 말했어요. 겉모습은 달라도 내겐 소중한 아이야. 어느 날 연못가를 지나던 백조떼가 하늘을 날아와 물에 내려앉았어요. 그 모습을 본 아기 오리들과 동물들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우와, 너무 예쁘다. 우와, 하얗고 반짝거려. 저런 새는 처음 봐. 미운 오리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게 중얼거렸어요. 나도 저렇게 예뻤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농장 동물들은 여전히 놀렸어요. 미운 오리래요. 회색이래요. 얼레리 꼴레리.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왜 나만 이렇게 생겼을까? 결국 미운 오리는 조용히 가족 곁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어요. 작은 발로 천천히 연못을 지나 숲을 향해 걸어갔어요. 오리는 들판을 지나고 숲을 건넜어요. 비가 내리는 날엔 큰 나뭇잎 밑에서 잠을 잤고, 눈이 오는 밤엔 갈대 사이에서 몸을 웅크렸어요. 가끔은 따뜻한 연못에서 나비들과 놀기도 했지만 다시 사람이나 동물을 만나면 도망쳐야 했죠. 누군가 자신을 보면 또 놀릴까봐 겁이 났거든요. 시간은 흘러 계절은 겨울이 되었어요. 차가운 바람, 얼어붙은 호수. 미운 오리는 춥고 외로웠지만 꿋꿋하게 긴 겨울을 견뎌냈어요. 그리고 다시 봄이 왔어요. 나무엔 새손이 돋고 따뜻한 햇살이 연못 위에 내려앉았어요. 오리는 맑은 물가에 다가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 깜짝 놀랐어요. 거기엔 커다란 날개와 눈부신 흰 깃털을 가진 아름다운 백조가 있었거든요. 이게 나야? 이게 정말 나라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은 미운 오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아름다운 백조였다는 걸요. 사실 미운오리는 오리 가족 사이에 섞여 있던 백조의 알에서 태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긴 겨울을 견디는 동안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멋진 백조로 성장한 거랍니다. 그날 이후 미운오리는 다른 백조들과 함께 호수에서 평화롭게 지냈어요. 사람들도 말했죠. 저 백조가 제일 아름다워. 우아하고 정말 멋진데요? 미운오리는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잔잔한 물결을 따라 유유히 헤엄쳤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은 백조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답니다. 라푼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고 마침내 소중한 아기가 뱃속에 찾아왔죠. 부부가 사는 집 옆에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마녀의 정원이 있었어요. 그 정원에는 신비로운 채소와 꽃들이 가득 자라고 있었죠. 어느 날 아기를 가진 아내는 그 정원에서 자라는 라푼젤이라는 푸른 풀이 너무나 먹고 싶어졌어요. 저 풀을 꼭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이 된 남편은 밤이 되자 몰래 정원에 들어가 라푼젤을 따왔어요. 아내는 그것을 먹고 건강을 되찾았죠. 그런데 그 맛이 너무 좋아 계속 더 먹고 싶어졌어요. 남편이 다시 정원에 들어갔을 때 이번엔 마녀에게 들키고 말았어요. 마녀는 무섭게 말했죠. 내 정원에서 내 풀을 몰래 훔치다니 벌을 받아야겠구나. 하지만 네 아내가 낳은 아기를 나에게 넘긴다면 용서해주지. 남편은 두려운 마음에 마녀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아이였어요. 마녀는 아이의 이름을 라푼젤이라 지었고 깊은 숲속에 있는 아주 높은 탑에 가두었어요. 그 탑에는 문도 계단도 없고 오직 작은 창문 하나만 있었죠. 라푼젤은 점점 자라났고 머리카락은 금빛 햇살처럼 반짝이며 점점 더 길어졌어요. 그 머리카락은 너무나 길고 풍성해서 바닥에 닿고도 한참을 더 끌릴 만큼이었죠. 꼼짝할 수 없는 높은 탑 안에서 라푼젤은 매일 창밖을 바라보며 노래를 불렀어요. 긴 머리카락을 빗으며 바람이 불 때마다 멀리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보며 바깥 세상을 자유롭게 누비는 날을 꿈꿨답니다.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이용해 탑을 오르내렸어요.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그러면 라푼젤은 긴 머리카락을 창밖으로 내려뜨렸고 마녀는 그것을 타고 탑을 오르내렸죠. 어느 날 근처를 지나던 한 왕자가 라푼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워 왕자는 노래가 들려오는 곳을 따라 탑 근처까지 다가갔어요. 하지만 탑에는 문도 계단도 없어 라푼젤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때 왕자는 이 높은 탑에 누군가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꼭
구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며칠 뒤 왕자는 숲속에서 마녀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왕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마녀가 떠난 뒤 조심스럽게 탑 아래에서 똑같이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네 머리카락을 내려다오. 라푼젤은 마녀인 줄 알고 머리카락을 내려보냈고 왕자는 그 머리카락을 타고 탑 위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의 라푼젤은 깜짝 놀랐지만 왕자는 따뜻하게 인사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의 노래를 듣고 찾아왔어요.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흐르며 라푼젤과 왕자는 서로를 믿게 되었고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눴어요. 하지만 어느 날 마녀는 라푼젤이 왕자를 몰래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분노한 마녀는 라푼젤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고 그녀를 깊은 숲속에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탑에 몰래 온 왕자에게는 잘린 머리카락을 내려보내 라푼젤인 척 속였죠. 왕자는 아무것도 모른 채 머리카락을 잡고 올라갔고 그 순간 마녀는 왕자를 밀어버렸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왕자는 가시에 눈을 다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죠. 그 후로 왕자는 라푼젤을 찾아 계속해서 숲을 헤매고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숲속에서 슬프게 노래하던 라푼젤이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라푼젤, 라푼젤. 왕자의 목소리였어요. 라푼젤은 달려가 왕자의 얼굴을 꼭 안았어요. 기쁨의 눈물이 왕자의 눈 위로 똑똑 떨어졌고 놀랍게도 그 눈물이 마법처럼 왕자의 두 눈을 다시 뜨게 해주었어요. 왕자는 그렇게 다시 눈을 떴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 후 왕자는 라푼젤을 자신의 성으로 데려갔고 두 사람은 따뜻하고 평화로운 삶을 함께 살아갔답니다. 브레멘 음악대. 옛날 한 농장에 늙은 당나귀가 살고 있었어요. 당나귀는 나이가 들어 힘이 빠지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자 주인은 그를 쫓아내려고 했어요. 이를 눈치챈 당나귀는 슬프게 중얼거렸어요. 이대로 쓸모없는 늙은이로 살 순 없어. 브레멘에 가서 음악가가 될 거야. 그래서 당나귀는 짐을 챙겨 조용히 농장을 떠났어요. 길가에는 낙엽이 나뭇가지처럼 흩어져 있었고 바람은 그의 귀를 살랑살랑 간지렸어요. 그렇게 당나귀는 천천히 길을 나섰죠. 한참을 걷던 중 그는 길모퉁이 그늘 아래 누워있던 늙은 개를 만났어요. 개는 헐떡이며 힘없이 말했어요. 나는 늙어서 사냥도 못하고 주인에게 버림받았어. 당나귀가 말했어요. 너도 쫓겨났구나. 나랑 같이 브레멘으로 가자. 우리 음악대가 되자. 개는 반쯤 감긴 눈을 번쩍 뜨며 꼬리를 살랑였어요. 멋진 생각이야. 나도 갈게. 내가 짖으면 아주 우렁차다고.
조금 더 가다가 키 작은 울타리 옆에 앉아 슬프게 우는 수탉을 만났어요. 수탉은 목을 길게 빼고 울고 있었어요. 당나귀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니? 수탉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주인이 내일 아침에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 개와 당나귀는 말했어요. 그럼 우리랑 같이 브레멘으로 가자. 음악대에 딱이야. 수탉은 날개를 퍼덕이며 기뻐했어요. 좋아. 나의 울음소리는 아침 햇살보다 힘차다고. 셋은 즐겁게 길을 걷다가 커다란 나무 아래서 웅크리고 있는 고양이를 만났어요. 고양이는 꼬리를 웅크린 채 슬픈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개가 물었어요. 왜 그렇게 울상이야? 고양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나는 늙고 이빨도 빠져서 이제 쥐도 못 잡아. 그래서 쫓겨났어. 당나귀가 말했어요. 우리와 함께 브레멘으로 가자. 음악대에 들어와. 고양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울었어요. 이렇게 네 친구는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길 양옆에는 들꽃이 흔들리고 해가 지며 하늘은 붉게 물들었어요. 네 친구는 나란히 걸으며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 날 해가 저물고 그들은 숲속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때 숲 깊은 곳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보였어요. 그건 바로 도둑들이 점령한 작은 오두막이었어요. 당나귀가 말했어요. 우리 저 집에서 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짰어요. 당나귀는 창문 앞에 섰고 개는 당나귀 등에 올라탔어요. 고양이는 개 위에 올라가고 수탉은 맨 꼭대기에 섰죠. 그리고 하나, 둘, 셋! 도둑들은 놀라 소리를 지르며 달아났고 내 친구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난로 옆에 둘러앉았어요. 도둑들이 차려놓은 고기와 빵을 배불리 먹고 따뜻한 담요 아래서 단잠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날 밤 도둑 한 명이 몰래 들어왔어요. 어둠 속에서 살금살금 조용히 들어왔지만 고양이의 날카로운 발톱에 핥히고 개의 튼튼한 이빨에 물리고 당나귀의 강력한 뒷발에 얻어맞고 수탉의 시끄러운 울음소리에 당황했어요. 도둑은 기절할 뻔하며 도망쳤고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집에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브레멘으로 가려던 내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기가 훨씬 좋잖아. 우리 여기서 살자. 그렇게 그들은 오두막에서 평생을 함께 지내며 매일 노래를 부르고 서로를 돌보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요정들과 구두장이. 옛날 한 마을에 가난하지만 정직한 구두장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평생을 구두를 만들어 팔며 살아왔지만 요즘은 일이 끊기고 가죽 살 돈조차 남지 않았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는 굽었지만 그는 늘 정성껏 구두를 만들었기에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존경하고 좋아했어요. 어느 날 마지막으로 남은 가죽 한 장을 보고 구두장이가 말했어요. 이걸로 마지막 구두 한 켤레나 만들어야겠군.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에 시작해야지. 그는 가죽을 조심스럽게 잘라 책상에 올려두고 작은 촛불을 끄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는 어제 잘라둔 가죽이 멋진 구두 한 켤레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정교하고 누구나 탐낼 만큼 아름다운 구두였죠. 놀란 구두장이는 곧바로 가게에 진열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손님이 다가와 이 구두 너무 예쁘네요. 제가 살게요. 하고 말했어요. 그 손님은 비싼 값을 치르고 구두를 사갔고 그 돈으로 구두장이는 다시 가죽을 살 수 있었어요. 그날 밤 그는 또 가죽을 잘라 책상에 놓아두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마법처럼 새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이상한 일은 계속 되었어요. 매일 밤 가죽을 놓아두면 아침에는 멋진 구두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구두장이는 점점 형편이 넉넉해졌고 가게에는 손님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의 구두는 멀리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소문이 났고 작은 가게는 활기로 가득했죠. 하지만 구두장이와 그의 아내는 늘 궁금했어요. 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구두를 만들어주는 걸까? 어느 날 밤 구두장이는 아내와 함께 몰래 숨죽여 기다렸어요. 촛불을 끄고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방 안 구석에 숨어 지켜봤어요. 그리고 자정이 되자 작고 귀여운 요정 2명이 창문 사이로 쑥 들어왔어요. 작고 맑은 눈, 장난기 가득한 얼굴. 그들은 알몸으로 쿡쿡 웃으며 재빠르게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손은 마치 바늘처럼 날렵했고 실은 하늘의 빛처럼 반짝였어요. 눈 깜짝할 새 구두 한 켤레가 완성되었고 그 모습을 본 구두장이 부부는 감동에 벅차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내가 말했죠. 저렇게 벌거벗고 일하다니 옷이라도 선물해드려야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조그만 옷과 따뜻한 신발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요정들이 좋아할 만한 색깔과 부드러운 천을 골라서 밤새도록 바느질을 했답니다. 다음 날 밤, 그 옷과 신발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숨죽여 기다렸어요. 자정이 되자 요정들이 나타났고 책상 위에 옷을 보자마자 눈을 반짝였어요. 그들은 기뻐하며 옷을 입고 서로를 바라보며 빵긋 웃었어요. 그 후로 요정들은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고 두 손을 맞잡고 창문을 넘어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요정들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구두장이는 여전히 정성껏 구두를 만들며 그 따뜻한 기억을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갔답니다. 토끼와 거북이. 푸른 숲속 햇살이 반짝이는 초원에 귀가 쫑긋한 하얀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토끼는 반짝이는 붉은 눈에 솜털 같은 꼬리를 가진
아주 귀여운 친구였지만 자기가 얼마나 빠른지 늘 자랑만 하고 다니는 잘난 척 대장이었답니다. 나처럼 빠른 동물은 없지. 한 번 펄쩍 뛰면 5걸음은 훌쩍. 토끼는 혼잣말처럼 또 누가 들으라는 듯이 말하곤 했어요. 어느 날 잔디밭을 느릿느릿 기어가던 거북이가 있었어요. 거북이는 단단한 초록 등껍질에 짧은 다리로 또박또박 걷는 아주 조용한 친구였어요. 늘 천천히 움직이지만 언제나 자신만의 속도로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죠. 토끼는 거북이를 보자마자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어이, 거북이! 너처럼 느린 녀석도 숲속에 살 수 있구나. 혹시 어디까지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건 아니지? 거북이는 느릿느릿 고개를 들고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꾸준히 가면 언젠가는 꼭 도착하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방향이 중요한 거지. 토끼는 깔깔 웃으며 놀리듯 말했어요. 그 느린 다리로 어딜 도착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럼 나랑 달리기 시합이라도 해볼래? 네가 이기면 내가 널 빠른 거북이님 이라고 부를게. 진짜 한번 붙어보자. 거북이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아. 시합해보자. 하지만 난 천천히 가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숲속은 아침부터 시끌시끌했어요. 오늘은 숲속에서 아주 특별한 달리기 시합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새들도 지저귀고 친구 동물들도 하나둘씩 모였죠. 출발선은 나무가 울창한 숲속 입구. 결승점은 저 멀리 연못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 앞이었어요. 그 사이엔 풀밭과 언덕, 굽이진 오솔길이 이어져 있었죠. 토끼와 거북이는 출발선에 나란히 섰어요. 숲 친구들은 양 옆에 줄을 서서 응원했어요. 그리고 작은 다람쥐 심판이 외쳤어요. 하나, 둘, 셋, 출발! 펑!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토끼는 번개처럼 쏜살같이 뛰어갔어요. 역시 난 빠르지! 토끼는 풀밭도 언덕도 나무 사이도 펄쩍펄쩍 뛰며 앞질러 갔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해. 거북이는 조용히 그리고 착착 한 걸음씩 나아갔어요. 한참을 달리던 토끼는 중간쯤 있는 느티나무 앞에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본 토끼는 거북이가 아직 언덕도 넘지 못한 걸 보고는 킥킥 웃었죠. 저 느림보는 아직도 저기야? 이 정도면 점심 먹고 낮잠을 자도 이기겠는걸? 토끼는 느티나무 그늘 아래 부드러운 풀잎 위에 누워서 눈을 감았어요. 졸려. 진짜 조금만 자야겠다. 하지만 토끼는 쿨쿨 스르르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사이
거북이는 조용히 묵묵히 걸어왔어요. 언덕을 넘고 오솔길을 지나 어느덧 토끼가 자고 있는 나무 앞까지 왔어요. 거북이는 토끼를 보며 살짝 웃었어요. 진짜 편하게 자고 있잖아. 나도 조금 쉬고 싶기는 한데. 아니야, 끝까지 가보자. 그리고 거북이는 다시 착착 결승선을 향해 걸어갔어요. 햇빛 아래 땀방울이 반짝였지만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연못 옆 커다란 바위 앞에 도착한 거북이는 마지막 한 걸음을 디뎠어요. 우와, 드디어 도착했어. 잠시 뒤 숲속에 우와, 거북이다 하는 동물 친구들의 환호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에 토끼는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뜨며 일어났어요. 뭐지? 지금 무슨 소리지? 설마? 토끼는 허둥지둥 일어나 결승점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결승선 앞에는 이미 거북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앉아 있었어요. 거북이가 벌써 도착했다고? 진짜로? 토끼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귀는 축 늘어졌어요. 이럴 수가. 내가 낮잠만 안 잤어도. 주위의 동물 친구들이 거북이를 향해 박수를 치자 토끼는 부끄러워하면서도 웃으며 거북이에게 다가갔어요. 약속은 약속이지. 거북이, 아니, 빠른 거북이님. 정말 대단했어. 축하해. 그러자 거북이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천천히 가도 괜찮아. 포기하지 않으면 도착하니까. 토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이번엔 내가 졌지만 다음에는 꼭 이길 거야. 하지만 이번엔 진심으로 축하해.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해서 오늘 시합에서 이긴 건 바로 거북이였답니다. 빠르다고 해서 꼭 이기는 건 아니에요. 꾸준함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힘이랍니다. 여우와 포도. 어느 화창한 여름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며 내려오고 시원한 바람이 나무 사이를 살랑살랑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 숲속을 털이 부드럽고 주황빛이 도는 여우 한 마리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죠. 여우는 꼬리를 축 늘어뜨리고 눈도 반쯤 감긴 채 느릿느릿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어요. 뱃속에서는 오르르 소리가 났고 혀를 쑥 내밀며 이렇게 중얼거렸죠. 덥고 배도 고프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더니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네. 햇살은 따사롭고 새들은 지저귀고 있었지만 여우는 그런 풍경을 볼 힘도 없었어요.
어느덧 숲길을 걷던 여우는 눈앞에 넝쿨나무가 우거진 작은 언덕에 다다랐고 그 순간 여우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와, 포도다. 저 포도만 먹으면 배가 든든할 거야. 먹음직스러운 게 아주 달콤하겠는걸. 여우는 냉큼 점프했어요. 자, 하지만 포도는 너무 높이 달려 있었어요. 너무 높아. 여우는 다시 한번 도전했어요. 자, 뒷다리에 힘을 잔뜩 주고 최대한 높이 뛰었죠. 하지만 이번에도 닿지 않았어요. 아무리 뛰어도 안 닿아. 이건 못 따겠어. 여우는 포도를 올려다보며 불만 가득한 말투로 말했어요. 저 포도는 분명 시고 맛없을 거야. 괜히 먹었다가 아픈 이로 상처만 나겠네. 그리고는 뒤돌아서 획 가버렸어요. 탐스러운 포도들을 뒤로 한 채 말이죠. 하지만 정말로 포도가 맛없었을까요? 아니요. 그건 여우가 손이 닿지 않으니까 애써 포기하며 자기 위안을 하기 위한 말이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여우는 자신이 얻지 못한 것을 나쁘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때로는 우리도 무언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때 그거 별로였어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랍니다. 공작과 두루미. 햇살이 반짝이던 어느 날 숲속 연못가에 아름다운 공작 한 마리가 깃털을 살랑살랑 흔들며 걷고 있었어요. 공작은 자기 꼬리를 활짝 펴더니 거울처럼 맑은 물에 비춰보며 말했어요. 이 깃털 좀 봐. 푸른빛, 초록빛, 금빛까지. 정말 예술이야, 예술. 공작은 깃털을 사르르 문질러 윤을 내고는 주변에 누가 자신을 보고 있나 두리번거렸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얀 날개를 가진 두루미가 사뿐히 내려와 연못가에 앉았어요. 공작은 두루미를 힐끔 쳐다보다가 콧방귀를 뀌듯 말했어요. 어머, 넌 누구니? 깃털에 색도 없고 그렇게 하얗기만 해서 눈에 띄지도 않겠다. 나는 지나가기만 해도 다들 감탄하는데. 두루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꼬리를 펼쳤을 때 정말 아름답더라. 하늘을 날면서 보니까 햇살 아래서 반짝이는 모습이 참 멋졌어. 하지만 나는 하늘을 날 때 내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껴. 하늘을 가르며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거든. 공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요. 날 수 있다고? 정말? 와, 나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자 두루미가 말했어요. 너도 한번 날아보는 게 어때?
그 멋진 날개로 하늘을 나는 기분. 정말 특별할 것 같아. 공작은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날개를 퍼덕였어요. 크게 힘을 주어 벌려갔지만 푸드덕 푸드덕. 공작은 몇 발자국만 앞으로 뛰고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 나는 이 멋진 깃털이 너무 무거워서 날 수가 없어. 두루미는 다가와 조용히 공작의 옆에 앉았어요. 괜찮아. 너는 땅 위에서 누구보다 눈부시고 나는 하늘에서 자유롭고 우리는 서로 다른 멋을 가지고 있는 거야. 공작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 겉모습만 자랑했던 내가 조금 부끄러워졌어. 두루미는 미소를 지으며 넓은 날개를 활짝 펼쳤어요. 그리고 바람을 타고 하늘로 훨훨 날아올랐어요. 하늘을 가로지르는 두루미의 모습은 참으로 멋지고 자유로웠어요. 공작은 그 모습을 고개를 젖히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자신의 화려한 꼬리를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나는 하늘을 날 순 없지만 이 아름다운 깃털은 나만의 특별함이지. 우리 모두는 각자의 멋이 있는 거구나. 바람이 살짝 불어와 공작의 깃털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햇살에 비쳐 반짝였어요. 그날따라 그 반짝임은 자랑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처럼 느껴졌답니다. 사자와 생쥐. 옛날 푸르고 조용한 숲속에 모든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고 바람은 솔솔 불어와 새들의 노래와 어우러졌죠. 그 숲엔 거대한 사자 한 마리와 아주 작고 소심한 생쥐 한 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답니다. 사자는 이 숲의 왕이었어요. 힘도 세고 포효 소리만으로도 다른 동물들이 벌벌 떨었죠. 그리고 오늘도 사자는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배고픈 생쥐 한 마리가 먹이를 찾으러 나왔다가 그만 사자의 커다란 꼬리를 밟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누가 감히 나의 휴식을 방해하는 거지? 깜짝 놀란 생쥐는 사자의 몸 위로 굴러 떨어졌고 심장은 두근두근, 다리는 덜덜 떨렸어요.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런 꼬마 녀석이 감히 내 몸 위로 기어오르다니. 내가 널 한 입에 꿀꺽 해도 모자라겠군. 사자는 생쥐의 꼬리를 잡아 들어 올려서 입속으로 넣으려고 했어요. 다급해진 생쥐는 두 손을 싹싹 빌며 말했죠. 사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너무 작아서 사장님이 먹어도 배도 안 찰 거예요.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언젠가는 제가 분명히 사장님께 은혜를 갚을 날이 올지도 몰라요. 하긴
너까지 거 먹어봐야 더 배고파지기만 하겠다. 아니 그런데 네가 은혜를 갚는다고? 그 말 참 재밌네. 이렇게 조그만 녀석이? 좋아. 특별히 오늘은 봐주도록 하지. 하지만 다음번엔 조심하라고. 그렇게 생쥐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마음에 다급히 도망쳤답니다. 그 후 사자는 곧 생쥐를 잊어버렸지만 생쥐는 그날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어요. 며칠 후 사자는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사람들이 놓은 덫에 걸리고 말았어요. 무거운 밧줄이 사자의 몸을 칭칭 감았고 공중에 매달리고 말았죠. 이거 뭐야? 나를 이렇게 가둔다고? 누구 없느냐? 여기서 꺼내줘. 사자의 거대한 몸이 요동쳤지만 단단한 밧줄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그를 구하러 오지 않았어요. 절망에 빠진 사자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죠. 누구 없어요? 무서워. 이 소리는? 사자님?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사자의 울부짖음을 들은 생쥐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생쥐는 곧장 소리나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사장님, 이런 곳에...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가 정말로 와준 거냐? 하지만 이건 너무 굵은 밧줄이야. 넌 작잖아. 작아도 할 수 있어요. 기다려보세요. 생쥐는 날카로운 앞니로 밧줄을 갈기 시작했어요. 사각.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작은 생쥐는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끈기와 성실함으로 해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툭! 생쥐의 끝없는 노력에 밧줄 하나가 끊어지면서 덫이 저절로 풀리고 사자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네가 나를 구했구나. 사장님이 그때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은혜를 갚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사자는 더 이상 작고 약한 동물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자와 생쥐는 진심 어린 친구가 되어 숲속을 나란히 걷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까마귀와 물병. 한여름 들판에 뜨거운 태양이 하늘 한가운데 떠 있었어요. 바람은 뜨겁고 땅은 바삭바삭 말라 있었죠. 나무 그림자도 짧게 줄어들어 동물들은 모두 시원한 그늘을 찾아 숨었어요. 하지만 그늘을 아직 찾지 못한 까마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까마귀는 검고 반짝이는 깃털을 가진 아주 영리한 까마귀였어요. 햇빛에 반사된 깃털은 반짝였지만 그의 날갯짓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까마귀는 헉헉거리며 지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죠. 어디 물 좀 마실 데 없을까?
까마귀는 목이 바싹 마른 채 들판을 이리저리 날아다녔어요. 잠시 후 한쪽 나무 아래에 놓인 낡은 물병 하나를 발견했어요. 병 안에는 물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까마귀는 날개를 퍼덕이며 기뻐했죠. 와, 물이다. 어서 마셔야지. 까마귀는 부리를 병 안으로 넣으려고 했지만 병의 입구는 너무 좁았고 물은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부리가 안 닿아. 이대로는 절대 마실 수가 없어. 까마귀는 병을 기울여 보기도 하고 부리로 물병을 밀어보기도 했지만 물은 물병 바닥에서 찰박찰박 할 뿐 저절로 입속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까마귀는 지친 눈으로 물병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하면 물을 쏟지 않고 내가 마실 수 있을까? 순간 까마귀에게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근처에는 조그맣고 동그란 조약돌들이 바닥에 수북히 쌓여 있었죠. 그래, 돌을 넣으면 물이 올라오지 않을까? 까마귀는 하나씩 조심조심 돌멩이를 물병 안에 넣기 시작했어요. 톡톡. 조약돌이 쌓일수록 병 속의 물이 점점 올라왔어요. 됐어, 조금만 더. 결국 물병의 입구까지 물이 차올랐고 까마귀는 부리를 쏙 넣어 시원하게 물을 마실 수 있었답니다. 캬, 진짜 시원하다. 역시 사람은 아니, 나 까마귀지 참. 역시 까마귀는 머리를 써야 해. 까마귀는 시원한 물을 마신 뒤 몸을 한번 털고 푸드득 다시 날아올랐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처음엔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기 잘했어. 물을 마신 까마귀는 들판에 부는 바람이 조금 더 시원해진 듯 느껴졌답니다. 여우와 두루미. 햇살이 살랑살랑 나뭇잎을 흔드는 아침이에요. 초록 이끼로 덮인 바위 옆에 빨간 지붕의 여우집이 보이네요. 집 안에서 여우가 싱글벙글 웃으며 요리를 하고 있어요. 바삭하게 구운 팬케이크와 향긋한 스프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고 있죠. 여우는 싱글벙글 웃으며 스프를 그릇에 담았어요. 오늘은 친구 두루미를 집으로 초대한 날이거든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요리도 특별하게. 조금 뒤 기다랗고 멋진 노란색의 단단한 부리를 가진 두루미가 찾아왔어요. 초대해줘서 고마워, 여우야. 어서 와. 내가 맛있는 스프를 만들었어. 자자, 스프 식겠다. 어서 와, 앉아. 여우는 얇고 넓은 접시를 식탁 위에 척 올려두었어요. 그 위에는 고소한 스프가 넉넉히 담겨 있었죠. 고마워. 잘 먹을게. 하지만 두루미는 입을 가까이 대도 스프를 전혀 먹을 수 없었어요. 넓은 접시에 담긴 스프는 기다란 불 위에 콕콕 튀기기만 했죠. 두루미는 슬쩍 눈치를 보며 조용히 웃었어요.
그런 두루미의 모습을 알면서도 여우는 후루룩 맛있게 스프를 먹으며 말했어요. 어때? 향이 끝내주지? 응, 그래. 향은 정말 좋네. 여우는 속으로 킥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 장난 참 재밌잖아? 며칠 뒤, 이번엔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어요. 두루미의 집은 조용한 갈대밭 옆, 강가에 지어진 포근한 나무집이에요. 잔잔한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창문을 타고 흘러들어왔어요. 여우는 신이 난 얼굴로 찾아왔어요. 코끝에는 기대감이 가득 묻어 있었죠. 두루미는 어떤 요리를 해줄까? 냄새가 아주 고소한걸. 여우야, 어서 와. 나도 맛있는 스프를 만들었어. 곧이어 두루미는 고운 발걸음으로 부엌에서 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그 스프는 길쭉하고 입구가 아주 좁은 호리병 안에 담겨 있었어요. 여우는 순간 멈칫했어요. 이게 뭐야? 호리병? 입도 안 들어가겠는데? 두루미는 여우를 힐끗 쳐다보고는 아무 말 없이 호리병에 긴 부리를 쑥 넣어 수프를 조용히 마셨어요. 여우는 코를 킁킁 냄새를 맡으며 입을 들이대 보았지만 수프에 입이 닿지를 않았어요. 맛있겠다. 근데 이거 좀 어려운걸. 두루미는 조용히 여우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너도 지난번에 나에게 이렇게 했었지? 장난은 되돌아오기도 해. 여우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머쓱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미안해, 두루미야. 그냥 재밌자고 한 건데 네가 속상했을 줄은 몰랐어. 나도 사실 오늘 너한테 화내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다음부턴 진심으로 대접해줘. 그래야 진짜 친구가 되는 거니까. 두루미는 다시 부엌으로 가서 수프를 넓은 접시에 담아 여우 앞에 내놓았어요. 이제 정말로 맛있게 먹어줘. 정성껏 만든 거야. 여우는 눈이 반짝이며 수프를 바라보았어요. 이번에는 기쁜 마음으로 호루룩 소리를 내며 수프를 마셨어요. 두 친구는 식탁에 마주 앉아 함께 수프를 나누며 조용히 웃었답니다.